이번에 걸려서 만복사 젖보기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고요. 이거 무엇이나 재미있는. 자, 제목은 만복사 젖보기인데 선생님이 금오신화라는 말을 먼저 써놨죠. 일단 기본적으로 금오신화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의의가 좀 있어서 이걸 좀 언급해 놓고 그 다음에 작품으로 들어갈 텐데, 자, 김시습을 좀 아나? 나라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맞나요? 김시습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반. 양반은 양반인데 선생님이 설마 그런 답을 원하는 건 아니겠지, 그지? 김석갓이랑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혹시 그 김석갓의 시를 본 적은 있어? 노래는 똥 차죠. 봤으면 제대로 봤으면 알 거야. 조선시대에도 욕을 이렇게 찰지게 써먹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들을 많이 쓰셨으니까 나중에 19금이라서 말을 못하겠고요. 아무튼 나중에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엿을 먹이는데 일가견이 있었죠. 자, 아무튼 잠깐만, 근단 사람이고, 우리 김시습이라는 사람은 참고로 조선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천재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김시습이 일화 중에 하나가 김시습이 5살 때요. 5살 때요. 워낙 신동으로 유명해가지고 당시 왕이었던 세종대왕이 얘 누구임? 불러봐. 그래서 불러요. 오케이? 근데 불러가지고 얘들아 지금 너희들 5살 때 뭐 했는지 기억남? 잘 안 나지? 내가 뭐 5살 때 뭘 했었다 기억나는 사람 있음? 아, 그리고 좀 참고로 지금 나중에 지난번에 어떤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니들 5살까지는 그래도 내가 뭔가 했던 어렴풋한 기억 정도는 남아있을 거야. 그치? 그 디테일하게 남아있진 않지만. 근데 2, 3살 때 했던 행동은 기억 안 나지? 아무리 용서봐도 기억이 안 나지. 근데 그게 나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더라고, 드물게. 난다고? 아동기 기억, 그건 선생님 그 얘기하려고. 그건 원래 사라지는 게 정상이라면서 뇌 구조가 재정렬, 재조직된다고 하더라고, 그 나이 때쯤에. 그래가지고 기억을 다 까먹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나중에 애가 생기더라도 3살 전까지는 안 데리고 다니려고요. 기억 못 하잖아. 그치? 기억 안 나잖아. 1도 안 나잖아. 그치? 그렇다고 감금시키다가 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참 더덥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자, 다시 돌아가서 이 김시습이 5살 때 세종대왕한테 불려가가지고 필담을 주고 받아요. 왕이,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렇지?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글을 써주면 얘는 하디시우라고 써가지고 답을 해주고 이렇게 필담을 주고 받았던 그런 레벨의 사람이라는 거지. 워낙 유명했던 친구였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김시습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련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야, 너 같은 아이가 우리나라를 돌보는 중요한 인재가 돼줄 것 같다. 후일에 나중에 꼭 엄마 밥 맛있게 먹고 잘 커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해주렴. 잘가 하면서 막 비단이랑 선물 잔뜩 챙겨가지고 집에 보내줬어요. 오케이? 자, 집에서는 이제 영재라고 난리가 났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장성을 하고 있었는데, 김시습이 10대가 됐을 때, 16세, 15세쯤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세종이 죽어요. 세종은 죽었고요. 그 다음 세조 얘기 나와야지 이제 그 다음 차례, 그쵸? 그래서 단종이 유배당하고 단종 예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세조에 의한 왕위 찬탈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당한 왕기 계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거잖아. 그러다 보니 김시습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면허 시험 같은 거, 자기한테는 과거 시험이지만 자기한테는 어떤 면허 시험 같은 느낌이었겠지? 면허 시험 보고 이제 일하러 가볼까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 자기가 생각한 세계관이랑 완전히 어긋나 있거든. 그래서 과거에 나가는 걸 포기를 했어요. 들어온 놈의 세상, 나 여기서 안 해. 라고 하면서 산속에 은거해가지고 15살 때부터 벌써 은거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늙어 죽어요. 어마무시한 손실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런 와중에서 이제 제일 슬퍼할 사람은 어머니야, 그지? 생각해봐. 5살 때 왕한테 불려가가지고 칭찬 들었던 애인데 지금 산속에서 삼켜먹고 살고 있잖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어머니가 늙어가시는데 김시습이 또 효자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런 부르자를 용서하소서, 하지만 세상이 이런 걸요 하면서, 대신에 어머니 재밌으라고 제가 조그맣게 그냥 재미삼아 글을 좀 썼는데 한번 읽어보셔 하면서 책 5권을 써서 보내줘요. 그게 바로 금오신화예요. 즉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재미삼아 쓴 글인데 우리는 이걸 문학 시간에 빼지 않고 배우죠. 그런 클래스의 사람이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 배경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금오신화 안에는 이 김시습의 삶을 닮아 있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자, 특징 잡을게요. 일단은 바로 열고 최초의 한문
소설로 우리가 판별을 많이 한다. 물론 이건 아직 완벽하게 정립된 이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 아마 최초의 소설이라고 가르치시긴 할 거예요. 최초의 한글 소설은 뭐예요? 홍길동전은 알고 있지? 최초의 한글 소설은 이거 말고도 뭐 최치원이라고 하는 작품이 또 있어서 서로 경합 중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작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시습의 생애를 담고 있다고 했었지. 기본적으로 작품 속에 제자, 가인 형태의 주인공이 나와. 하지만 문제는 세계와의 결투에서 패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말하는 세계라고 하는 건 자아를 둘러싼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상은 날 알아주지 못하고 나는 세상에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다 점이야. 이계를 체험하게 돼. 그리고 여기서는 능력을 인정받게 돼요. 금오시문화의 5작품이 만복사적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전기, 잠깐만. 남연부주지. 남연부주지라고 하는 작품하고 그 다음에 용궁부연옥이라고 하는 총 5작품을 묶어서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 모든 작품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이계를 체험해. 용궁에 갔다 오거나 지옥에 갔다 오거나 죽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 이계 체험에서 능력을 인정받지만 다시 현실로 결국 회귀할 수밖에 없겠지. 현실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나의 능력이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오케이? 좌절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작품은 불행한 결말이라는 특이점을 갖게 돼요. 스토리 구조가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지 않니? 중학교 때 소설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배우길 행복한 결말이라고 배우지 않았었니? 근데 금오시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 특징 해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외에 노란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이거 외에 이 유, 불, 선 사상이 혼재하는 모습도 보이는 게 특징이야. 유교의 이념과 불교의 이념,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건 도교를 말하는 거죠. 신선 나오고 용궁 나오고 선녀 나오는 것들, 그런 모습들이 혼재하는 모습도 보인다는 거. 이렇게 해서 그 특징을 기본적으로 깔고 갔으면 좋겠고요. 이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짚으라고 하면 선생님은 일단 이걸 짚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 항상 이계 체험을 겪게 된다. 그리고 그 이계를 통해서 자신의 좌절이 좀 더 강화된다라고 하는 거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부차적 요소로서 보통 보기 같은 데 많이 등장하는 편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자, 금오신화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는 그래서 그 작품 중에 만복사 저포기라고 하는 작품을 하나 볼 거예요. 자, 이거는 작품을 어떻게 끝내는 거야? 만복사에서 저포한 이야기야. 만복사는 뭐겠지? 절이의 이름이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배경 공간이 절이니까 불교를 배경으로 할 것이야. 맞지? 저포를 했다는 얘기는 주사위 도박을 했다는 얘기야. 주사위로 내기하는 거지. 오케이? 왜 12면체 주사위 돌리면 총합이 24가 맥시멈이잖아. 그러면 12 하이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딱 던져서 12보다 높으면 이기고 12보다 낮으면 지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을 해서 부처님이랑 딜을 쳐요. 자, 그 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볼까요? 자, 갑니다. 잠깐만. 자, 이 작품은 그래도 전체 줄거리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야, 전체 줄거리만 잡고 가자. 전체 줄거리 잡고 가자. 자, 보조자료 열어주세요. 자, 보조자료 열어주시면 보조자료 열면 두 번째 녀석을 활용하겠습니다. 만복사적포기의 두 번째 자료 87페이지라고 표현된 부분. 그렇지? 전체 줄거리가 쓰여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써먹읍시다. 요거 기준으로 잡아드릴게요. 등장인물이 2명밖에 없어서 인물 구조도는 딱히 그릴 게 없다고 봐요. 전체 줄거리로 갑시다. 자, 전라남도 남원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 거 보이니? 중요한 말이야 이거. 배경이 디테일하게 설정됐잖아. 옛날에가 이제 아니게 되었다고요. 그쵸? 됐어? 오케이. 봐봐. 전라도 남원
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 배경이 설정되었다는 특징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런 작품들부터 우리가 소설의 원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본다는 거지. 남원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던 양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여기서 생은 뒤에 붙이는 뭐뭐씨, 뭐뭐군 같은 느낌인 거야. 양씨, 아저씨, 양군. 요즘 양군은 괜찮은가요? 요즘 YG 괜찮냐? 괜찮은지 모르겠네. 아, 서태지와 할 때는 날아다녔었는데 참 지금은 그래요. 자, 양생은 만복사의 부처와 저포놀이에서 이긴 후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다. 그러니까 딜의 내용이 뭐냐면 부처님 외로워요. 저 언제까지 외로워야 되나요? 이렇게 죽일 거면 차라리 그저 절 보고 저리 스님이 되라 하시고 아니라면 저에게 이 어여쁜 여인을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서 딜을 친 거야. 오케이? 지면 나 이제 스님 돼서 당신만 모시고 살게. 하지만 이기면 나에게 행복을 줘. 됐죠? 이겼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뾰로롱 하면서 이제 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게 되겠죠? 양생은 여인을 만났는데 기물이나 차림새, 그러니까 하고 다니는 물건이라든가 차림새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워낙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예뻐서 그냥 홀린 듯, 그치? 여인의 거칠어서 3일 동안 가서 놀아요. 오케이? 술도 마시고 뭐 이것저것 음악도 듣고 하면서 놀았는데 여인이 이제 떠날 때가 됐다면서 이별을 고하면서 은근수를 하나 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걸 들고 절로 가는 길목에서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지금 방금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여러 날을 같이 보냈지.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이게 체험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오케이? 체크. 자, 그래서 절정으로 넘어갈게. 여인의 말을 따른 양생은 여인의 부모를 만나게 되고 여인이 이미 죽은 사람임을 알게 된다. 지금 여기서 다 나오는 부분이니까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양생은 절에서 여인과 함께 잿밥을 먹은 뒤 여인과 영원한 이별을 겪게 되는데 마지막 결말. 양생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 여인의 명복을 빌고 지리산 속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면서 하는데 누구랑 비슷하지? 김시집의 삶과 비슷하다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만 그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정리를 했을 거야. 그치? 그리고 나면 그 밑에 이 작품의 성격이 나와 있는데 요거 중요한 거니까 그냥 미리 지금 보인 김에 합시다. 원래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맞지만 바로 밑에 보면 만복사 덕후기에 나타난 작가의 사상과 가치관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표 쳐놓으세요. 자, 인물은 딱 둘밖에 없어. 양생과 그 여인. 자, 일단은 그런데 이 작품은 결론적으로는 애정 지상주의라는 씬을 지녀요. 혹시 내신 대비 때 이생규 장전 본 적 있는 사람 있음? 그러면 알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조선시대 초기야 얘들아. 유교 이념이 막 발달하던 시점이고, 그치? 참고로 그 시절에는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부모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야. 오케이? 나는 얼굴도 모르는 남자 혹은 여자와 넌 우리 집안은 어디랑 결혼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 이제 내가 그 집의 식구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였단 말이지. 그런 시대에 주인공이 스스로 나서서 남자와 여자 결연을 맺게 된다? 이거는 굉장히 진취적인 사상인 거지.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선생님이 현재 시점에서 남자들의 동성연애를 보면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남들은 충격인 거고. 그렇잖아? 혹시 니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동성연애에 대해서? 물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돼요. 안 되어도 있을 것이고 되어도 있을 거야. 오케이? 샤이한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되게 중도적인 것 같기는 해. 머리로는 이해가 돼. 그럴 수도 있겠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쪽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 눈앞에서만 하지 마. 이런 쪽에 가깝지. 그래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시대를 앞선 사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연애 지상주의 혹은 애정 지상주의, 연애 지상주의 같은 말이니까 사랑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놓았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먹히는 코드죠. 두 번째, 불교적 윤회사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을 거야. 오케이? 불교적 윤회사상. 그런데 이거는 온전하게 다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는 유교 이념도 실은 섞여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도교적 이념도 섞여 들어가 있는데 가장 기반이 되는 건 누가 뭐래도 윤회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죽었으면 딴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돌아오지 않고 뭐 다른 동물로 태어나거나 그런 쪽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가지고 남자와 결연을 맺었던 거잖아.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갔다가
이렇게 죽은 것이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또 실려있다는 거 윤회사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운명에 순응하는 인생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그 단어 이렇게 바꿔서 써드릴게요. 운명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정서를 담고 있는 거야. 근데 요즘 문학 작품들은 그 운명을 개척하는 얘기가 많이 담겨 있잖아, 그렇지? 운명과 싸우는 얘기가 많이 담겨 있는데 이런 작품들은 이런 특성이 담겨 있더라. 됐지? 자, 중요한 거라서 먼저 그냥 보인 김에 해버렸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문 한번 봅시다. 쉽게 갈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앞에서 봤던 작품보다는 이제 소설에 가까워지면 점점 읽기는 쉬워질 거예요. 네, 갑시다. 다음 날은 마침 3월 20 나흘이었다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이 고장에는 이날이면 만복사에 가서 앞에 절을 이루려고 했었지. 등불을 켜 달고 복을 비는 풍속,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연등제라고 하죠. 오케이. 만복사에 연등 행사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 참석을 했나봐. 그날도 많은 남녀가 만복사에 모여들어 제각기 소원을 빌었다. 선생님이 아마 이거 동동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었지. 그 당시에는 클럽 문화가 바로 요거였다. 수많은 젊은 남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사랑을 쏟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날이 저물고 범패, 노래패도 일이 끝나자 인적이 드물어졌어요. 양생은 법당으로 들어가 불상 앞에 섰고 소매 속에서 저포, 주사위예요. 주사위를 꺼내가지고는 앞으로 던지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더불어 저포놀이를 한판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진다면 법연을 베풀어서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지시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 제 소원을 이뤄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말도 안 되는 딜이 시작되고 있죠, 그죠? 무슨 신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주면 아무튼 간에 그래요. 양생은 축원을 마치고 저포를 딱 던져봤어요. 그런데 누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 자신이 이기는 걸로 나왔지. 그리고 불상 앞에 꿇어 앉아서 말하죠. 정해졌습니다. 딜한 거죠? 약속 지키셔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양생은 말을 마치고 불상을 모셔놓은 자리 아래 숨어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나한테 이제 여인을 주시면 되는 거잖아. 자, 잠시 후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말이 자, 아무튼 간에 나이는 15쯤 되었을까? 니들이 몇 짤? 19? 그쵸? 옛날에는 보통 15쯤에 결혼이라는 걸 했었고요. 한 집안을 이루기도 했었지. 그래서 우리 꼬마 신랑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지. 둘이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남자들, 그러니까 어르신들끼리 둘의 나이 차이가 심하게 나면 그러면 일단은 나이가 더 많이 들기 전에, 여성 쪽의 나이가 더 많이 들기 전에 일단 결혼을 먼저 시키고 봤었거든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꼬마 신랑도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튼 15세,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시기. 참고로 요즘이랑 달라요. 요즘은 너희들이 지금 때가 제일 아름다운 시기 아니야? 맞겠지? 맞을 거야. 맞을 거야. 화장 안 하는 게 제일 예뻐요, 진짜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내가 쌍수는 인정해. 쌍수는 사람의 인성을 확실하게 다르게 만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선생님 와이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었을 때 제일 예쁜데 왜 나는 화장을 일찍 시작했을까에 대해서 한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화장은 한번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걸로 난 들었어. 계속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얼굴이 좀 뭐랄까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요. 누군가는 비비크림까지는 사회생활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렇지 뭐 비비크림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너무 짙은 색조 화장은 피부에 무리를 주니까 최대한 나중에 시작해요. 지금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그 있는 그들의 모습 그대로 제일 예뻐요. 지금 남학생 여학생 가릴 것 없이 제일 예쁜 상태야. 자, 아무튼 간에 꼰대 소리 한번 했고요.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자, 이제 15 여인이 왔어요. 양갈로로 따내린 머리와 수수한 옷차림이 얌전한 아가씨였고 하늘의 선녀나 바다의 여신처럼 아름다운 그녀는 바라볼수록 단정한 모습이었지. 여인이 기름병을 들어 등잔에 기름을 부은 후 향을 꽂더니 부처 앞에 3번 절을 올린 후 꿇어 앉아 슬픈 한숨 하를 하면서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방면한들 어찌 이와 같을까 하면서 그치? 자신의 신세 한탄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품속에서 축원문을 꺼내어 불상 앞 탁자에 바쳤고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고 되어 있는데 축원문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글을 쓴 거지. 잘 생각해봐. 자, 여기 불상이 있어요.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불상이 있습니다. 양상은 여기 쓰면서 언제 오나 하고 있었던 중이지. 앞에 처녀가 이렇게 와서 앉아가지고 축원문을 여기 톡 하고 넣었겠지. 어머 하고 떨어져서 봤겠지. 그래서 이제 글이 나오는 거야 지금. 글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아무거울 아무개가 아래입니다. 전에 변방의 방어가 무너져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칼날이 눈앞을 가득 채우고 봉화가 해마다 피어올랐습니다. 왜구들이 집을 불살라버리고 백성들을 노략질하니 사람들은 동서로 달아나 숨고 사방으로 도망가기 바빴죠. 이 와중에 친척과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잠깐 한번 봅시다. 지금 양생은 저포를 하고 대기 중이고 여인은 축원문을 써서 자신의 신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이 축원문의 내용 중에서 딱 요것만 잘 잡으면 돼. 현재 첫 번째 외구의 침입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이건 자연스럽게 사회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지. 이건 당대 현실을 반영했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 이 와중에 친척과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소녀는 랩버들처럼 연약한 몸으로 멀리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규방 깊숙이 숨어 끝까지 정절을 지키고 깨끗한 행실을 보존하면서 난리의 화를 면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말이 되냐? 도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여자의 몸이라 멀리 도망가지 못했죠. 그래서 집에 문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어요 라고 말한 거잖아. 근데 그게 발견이 됐겠니 안 됐겠니? 상식적으로 되지. 오케이, 상식이야 지금 이건. 무슨 지금처럼 비밀 카드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문이 쇠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부시고 들어가면 되잖아.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밑줄 쳐나? 부모님께서는 딸 자식이 정절을 지켜낸 것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한적한 곳으로 피신시켜 임시로 초야에 묻혀 살게 하셨습니다. 자, 자신은 정절을 지켰대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부모님께서 초야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주면서 나의 정절을 치하해 주셨대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현실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잖아. 눈치챘어? 이게 왜 죽은 거야? 정절을 지키다 죽었을 것이고 이 여인은.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이잖아. 그러니까 그 딸의 시신을 임시로 감해장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정절을 지키려 죽음을 선택했고 그 죽음의 결과 지금 현재 선산에 감해장되어 있는 상태의 상황임을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치? 추가문은 현재 여인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글이었던 거지. 자, 그게 이미 몇 년? 3년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3년 됐다고요? 하지만 가을 달밤과 꽃피는 봄날을 상심한 채 헛되이 보내면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구름, 흘러가는 강물처럼 직역법이지? 이 정도는 알지? 자기 자신을 자연물에 빗댄 거네. 처럼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 인적 없는 빈 골짜기에서 쓸쓸히 지내며 방명한 한평생을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감해장됐다는 얘기니까 쓸쓸히 그냥 3년 동안 시간만 보내고 있었네요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외롭잖아. 그렇지?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또 맑게 개는 한 밤을 홀로 지새우면서 아름다운 난새의 동물을 슬퍼했습니다. 난새. 새가 지저귀고 팔랑팔랑 거리고 움직이는데 쟤는 너무 예쁜데 자기는 그렇지 못한 거잖아. 예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잖아. 슬픈 거지. 그래서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혼백이 상해가고 여름낮 겨울밤에는 간담이 찢어지고 창자마저 끊어질 듯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디 연민의 정을 드리워 주시옵소서. 일생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전생의 업보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밑줄 또 시작. 운명은 정해져 있고 업보도 피할 수 없다. 밑줄 찾쳐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말을 쓰면 될까요? 요거잖아.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 운명론적 세계관이 등장한다. 이건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란 뜻이야. 그러므로 저에게 부여된 운명에 인연이 있다면 어서 빨리 만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나이다 라고 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겠지. 참고로 중략된 부분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양생이 추관문을 달고 나서 잠깐만 이 여자가 내 여자다 하면서 일어나서 안녕 난 양이라고 해 라고 했겠지. 그리고 소녀는 원래 뭐야? 정상이야. 여기서 놀라야지. 한밤중에 절간 뒤에 숨어있던 남자가 나를 갑자기 덮치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 뭐야 이 새끼 막 이렇게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의 운명. 이러더니 손잡고 같이 저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술도 한잔하고 노래도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가 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예쁜 얼굴에 현혹돼가지고 3일을 그냥 보내버리고
3일째 되는 날 여인이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제가 이 접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요 밑에 절 입구에 삼거리에서 저를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약속 지켜주세요 하면서 가세요 하면서 빠이빠이를 했고 열심히 나와보니까 또 흔적도 없고 뭐지? 했던 거죠. 자,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야. 술을 다 마신 후 헤어질 때 여인이 은그릇 하나를 양상에게 주면서 말을 합니다. 내일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풀 것입니다. 신동적 같은 거죠, 이건, 그렇지? 만약 당신이 저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면 보련사 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서 제 부모님을 한번 뵙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말했죠. 그럼 됐어. 이튿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주문해 볼 테니 여기서 끊어야겠죠?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지점이니까 끊어주시고,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그릇을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어느 귀족 집안에서 딸 자식의 대상을 치르려고, 오케이? 자, 딸 자식의 대상을 치른대요. 큰 상을 치른다는 얘기지. 그 전에는 아이를 임시로 감매장했던 거고 이제 제대로 매장하기 위해서 행차를 하고 있는 중일 거야, 그렇지? 사람들 데리고 대상을 치르려고 수레와 말을 길게 늘어세우고 보련사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길가에서 한 서생이 웬 은그릇을 들고 서 있는 거지? 쟤는 뭐임? 하면서 쳐다봤더니 하인이 말하죠. 주인님, 저기 아가씨의 무덤에 묻어놨던 물건을 어떤 새끼가 벌써 훔쳤는데요? 내가 도굴꾼세대로 전락하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주인이 말합니다. 뭔 소리야 그건? 이 서생이 들고 있는 은그릇 말씀입니다. 주인이 마침내 양생 앞에 말을 마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너 그거 왜 가지고 있는 거야? 하고 물어봤죠. 양생은 전날 여인과 약속한 대로 그대로 대답을 했죠. 여인의 부모가 놀랍고도 이하하게 여기다가 한참 후에 말합니다. 아하, 나에게는 오직 딸아이만 있었는데 외구가 침입하여 난리가 났을 때 적에게 해를 집어 죽었다네.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계령사 골짜기에 임시로 묻어주었지. 이래저래 미루다가 오늘의 일은 되었네. 오늘이 벌써 대상날이라 재나 올려서 저승길을 추도하려 한다네. 자네는 약속대로 딸아이를 기다렸다가 함께 올라오게. 부디 놀라지 말게나. 뭔 소리라고? 너 지금 내 딸의 귀신을 본 거잖아. 너무 놀라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마치고 도련사로 떠납니다. 자, 그리고 요쯤에 우리 요 말을 써주자. 참고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죽은 사람과 연애를 한다 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몇 가지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라고도 하고요. 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조금 더 중요하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요소를 뭐라고 한다고요? 인기교환적 요소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람이고요. 귀는 귀신이죠. 사람과 귀신이 서로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오케이. 그리고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얘기했었던 이게 제야. 요소에 속한다는 거지. 주인공은 항상 평범한 사람들은 겪지 못할 신비한 일을 겪게 돼요. 참고로 시소설이란 말은 시에만 보면 되지. 시는 시신을 말하는 거고 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쵸? 죽은 이와의 사랑 이야기. 예? 죽은 이와의 사랑이라는 점.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밝혀진 시점이기 때문에 써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확인해 주시고요. 이 장면이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밝혀진 시점에서 한번 좀 메모를 해봤어요.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양생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약속한 시간이 되니까 어떤 여인이 계집종을 데리고 나긋나긋 한지 한테로 걸어오는데 바로 그 여인. 양생과 여인은 서로 기뻐하며 손을 잡고 보련사를 향해 갔는데 여인은 절문에 들어서자 부처님께 예를 올리더니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휘장이 왜 있는 거냐면 옛날에 제사를 치르거나 이럴 때 각 공간을 하얀 장막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왜냐면 귀신이 사람과 마주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초대는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장막으로 공간을 구분해 놓은 거야. 그러나 여인의 친척들과 절의 승려들은 모두 그것을 믿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 거지. 어떤 남자가 들어오더니 당신의 딸아이와 함께 있는 중이에요. 손잡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 눈으로 보이겠지. 쟤 뭐임? 이러고 있겠죠? 아무도 안 믿어요. 오직 양생만이 볼 수 있었고요. 여인이 양생에 말합니다. 함께 차와 음식이나 드시지요. 양생은 그 말을 여인에게 부모에게 보였어요. 차랑 음식을 같이 드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여인의 부모는 시험해보고자 양생에게 함께 한번 식사를 해보라고 시켰는데 그랬더니 오직 수저를 놀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마치 산 사람이 식사하는 소리와 같았다. 소리만 멀리서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거지. 하지만 열어보면 없고 이런 식이었겠죠. 그제야 여인의 부모가 놀라 탄식하면서 양생에게 휘장 곁에서 같이 잠자기를 권했고 한밤중에 말소리가 낭낭히 들렸는데 그치? 이제 첫날밤 같은 느낌으로 지금 얘가 진행된 거야. 사람들이 아무리 들으려고 조용히 하고 싹 들으려고 하면 또 순식간에 사람 놀소리가 끊기고 또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었고 이렇게 하룻밤을 치르고 나서 여인은 이제 영원한 안녕입니다. 잘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하고 뿅 하고 이제 지금 제사 지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쵸? 제를 치렀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가 말합니다. 우리 딸아이에게 치를 장례비를 우리가 이만큼 모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 돈 내가 자네한테 줄게. 대신 자네가 우리 딸아이를 위해서 제사도 좀 지내주고 당신이 이제 어쨌든 우리 딸아이의 남편이 된 몸이니까 그치? 우리 사위라고 생각하고 재산을 주마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줬는데 이 재산을 가지고 그럼 양생은 뭐 했을까요? 절을 만들. 맞죠? 뒤에 아까 봤었지? 절 만들고 추도한 다음에 결국에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 뒤에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음. 이렇게 되면서 뭐야? 어떻게 끝났어? 행복한 사람은 결국 없지. 그치? 영원한 이별이 있을 뿐이고 자 이런 식으로 작품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이거는 여기에 봤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서 하나만 체크를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세규 장전 또 본 사람은 알고 있을 거야. 둘이 이별하는 순간에 시를 주고받지 않던가? 참고로 지금 아직까지는 소설이 완벽하게 소설 그 자체로서의 어떤 뭐랄까 영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삽입시가가 나타나는 장면이 있거든. 그래서 이 삽입시의 특징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잠깐 언급을 해볼 텐데요. 이거 자료 보조 자료에 있습니다. 보조 자료 열어주십시다. 만복사 접보기 첫 번째 자료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 117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자연이 자 117페이지 만복사 접보기의 삽입시라고 되어 있는 거 글자 보이죠? 오케이 체크하자. 내용은 읽을 필요 아니야. 그냥 한 번만 읽어볼게. 한 그루 백꽃나무 호러움을 함께 하느나 가려나야 달 밝은 이 밤을 호송하다니 젊은이 홀로 누워 내려온 창가로 어디서 아름다운 임은 퉁서를 불어보내나 물총새 쌍을 이루지 못하여 외로이 날고 원앙도 짝을 잃고 맑은 물에 멱을 감네 쌍을 이루지 못한다 짝을 잃었다 전부 다 뭘 표현한 것들이지? 외로움을 표현한 구절들이겠지. 누구의 집에 약속이 있나 바둑두는 저 사람 한밤 등불꽃 점을 치며 창인이 되어 시름하네. 자 지금 뭘 표현한 시야? 외로움을 표현한 시잖아. 어디에 썼겠을까 이 내용은? 초반부에 썼겠지. 안마드 비디오지 그치? 양생이 혼자 외로워하면서 이런 시를 지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다는 듯이 여인은 축원문을 지은 거야. 그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삽입시의 바로 기능적 요소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소설을 보고 있는데 소설 안에 시가 등장했단 말이야. 그러면 특이한 거 맞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삽입시의 특징들을 정리를 몇 가지만 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로 분위기를 함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으로 당연히 잡히겠지. 오케이? 두 번째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끊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삽입시 기능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내용을 요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분위기를 함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은 궁극적으로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아직 문문과 산문의 명확한 분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필기 따로 해놓으시면 거기 안 써져 있는 말들이니까 자 이런 기능들을 한다. 아직 명확한 분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써드릴까? 참고. 이건 참고야. 삽입시의 기능 중에는 꼭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어. 암시적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시에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상한 듯 우리 둘은 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지요. 이런 식의 시가 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 시는 암시, 앞날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겠지? 그런 경우도 존재는 해.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작품은 아니라서 따로 참고로 빼버린 거예요. 알겠죠? 이건 암시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섭입시의 기능 한번 정리해봤으니까 체크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 봤죠? 오케이.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고고싱. 자, 1번부터. 자, 기억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양생의 승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생이 승리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양생의 소원이 뭐였지? 아름다운 여인과 운명의 짝을 찾아주세요 였지. 자신이 소망한 바를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말해준다. 1번 답이지. 그치? 너무 쉽죠. 2번에 욕망의 덧없음, 3번에 시련의 극복, 4번에 제사가 중요함, 5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뭐 말도 안 되는 말들 보일 거야. 이건 쉬운 문제니까 내용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A를 통해 추건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건 내용의 사실적 이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주어가 다 여인이지. 그럼 여인이 현재 처해 있는 신세를 파악해보라는 얘기인데 우린 다 내용 알고 있잖아. 실제로는 피신해서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어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피신으로 비유했다. 1번 답이잖아 또. 그치? 자, 넘어가고요. 3번으로 바로 갑시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봅시다. 이 작품은요, 이승의 남자와 저승의 여자의 만남을 통해 생과 사를 초월한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생은 비현실계의 존재인 여인과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현실계의 다른 인물에게 비현실계의 여인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죠? 그럼 여기서 비현실계의 인물들은 다른 부모님이라든가 절에 있는 저 스님들까지 포함하는 말들이 될 거야. 현실계의 인물들은 현실계와 비현실계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위 판단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아까 뭐였었지? 시험 삼아 같이 들어가 봐라, 시험 삼아 같이 밥 먹어봐라, 시험 삼아 같이 자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양생은 저승의 여인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합니다. 이는 서사의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이면서 사랑이란 정감과 욕망은 생과 사를 초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건데 생과 사를 초월해버린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니까 지금 이것도 뭐야?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요소라고 했던 것들이 작품이 문제의 어딘가에 계속 녹아 들어가는 걸 한번 신경 써봐줬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건 답으로 바로 가자. 역시 문제 세트들은 다 쉽게 나와 있어요. 2번 갑니다. 여인의 부모가 양생에게 과거의 사연을 고백한 것은 양생의 반응을 유도하여 양생이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는 인물인지 물어보고 판단하려고 한 것이다. 아니죠. 양생에게 과거의 사연을 고백한 이유는 뭐예요? 너를 믿지 못하겠어. 하지만 사실이라면 보여도 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함이었지. 본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뢰의 문제에 대한 얘기 3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고전 3문 3, 4번 마무리 지었고요. 자, 이제 현대소설 3번과 4번 한번 또 가보도록 합시다. 김강사가 티저스라는 작품이 있죠. 바로 가도 괜찮지? 갑시다. 빨리 끝내는 게 낫잖아. 네, 이상 분도 듣지 마시고요. 복사는 뭐 쉬웠으니까 갑시다. 자, 이제 현대소설. 자, 이번에 볼 작품은 김강사와 K교수 라고 하는 현대소설입니다. 자, 또 당연하게도 전체 작품의 줄거리 좀 파악해놓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자, 참고로 이제 보조자료를 일단 미리 펼쳐보자. 보조자료를 먼저 열어보시면 김강사와 T교수의 보조자료 두 번째 녀석을 보면 되게 텍스트만 덕담하는 자료가 하나 있을 거야. 찾아니? 줄거리 겁나 긴 거. 됐죠? 자, 그걸 가지고 줄거리 파악을 하겠습니다. 줄거리가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자, 요 자료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장면들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잘 되어 있기에 텍스트 중심의 글이었지만 좀 자료를 들고 와봤어요. 오케이? 자, 본문 분석은 이 앞자료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먼저 좀 얘기를 합시다. 자, 김강사와 T 교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작가는 누구? 유진호 씨의 작품입니다. 시대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1920년대에서 30년대의 작품을 우리는 지금 보아가는 중입니다.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당연히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했겠지? 근데 지금 제목을 보면 강사랑 교수님 나왔죠? 오케이? 누구?
일제강점기에 농민의 삶 우리 봤습니다. 맞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도시빈민의 삶 봤습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시죠? 일제강점기에 지식인의 삶도 지금 보자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지식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전체 줄거리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문학사인 김만필을 하면서 주인공이 나왔죠? 김만필.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네, 메모 쳐드릴게요. 문학사라고 했지만 이거 문학박사라는 얘기잖아. 문학 전공한 사람. 오케이? 문학박사인 우리 김만필 씨는 동경제국대학 동문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H 과장의 소개로 S전문대, 이거 전문학교라고 돼 있지만 실은 얘들아 일제강점기에 연의 전문학교가 지금 무슨 학교가 된 거지? 연세대가 됐죠. 들어갈 거야. 그래서 전문학교라고 하는 건 고교 클래스 대학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문학교의 독일어 시간 강사로 취직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H 뭐였지 이름이? 과장이 있었죠. 짠짠짠 조력. 조력도 하지만 플러스 비판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가면. 그래서 지금 S전문학교에 취직을 했는데요. 취임한 다음 날 선임자인 T 교수가 T 교수가 있어요. 지금 주요 인물 다 나왔죠? 여기는 파란색으로 써드릴게요. 파란색으로 세모를 써드릴게요. 부정적 인물이니까. T 교수가 이 앞에 딱 나타나서 김강사, 난 T 교수라고 하는데 자네랑 이제 아주 자주 마주치게 될 친구 중에 스즈키라는 친구가 있을 거야. 이 친구가 굉장히 교활한 친구니까 조심하게 라고 일단 선입견을 딱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지. 이랬지? 그러면 좋게 보일 수가 없겠지, 쉽게 말하자면.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서 보자. 왜 이런, 야,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누구를 조심해라고 말하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되거나 보통 뭔가 모략이 숨어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실제로 그랬습니다. 가보자. 김강사는 내심 고맙게 여기면서 처음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사람 알려주면 고맙긴 하니까 긴장된 상태에서 첫 시간 강의를 별탈 없이 마친다. 며칠 후 김강사는 H 과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갔다가 그의 집 대문 앞에서 T 교수를 마주치게 됩니다. 됐죠? 김만필은 자신을 도와준 H 과장. 참고로 이 사람이 실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학사의 뭐 대학교 총장이랑 이런 되게 유명한 사람들과 아는 사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줄 수 있는 거지. H 과장이 이쪽도 소개를 해준 거고 이쪽도 소개를 해준 거겠지, 그쵸? 근데 T 교수는 이미 만나고 있었던 거네. 맞추셨고요. H 과장 집을 나온 T 교수는 김강사를 데리고 찻집으로 가서 자신이 김강사를 교장에게 추천했다면서 작년에 김강사가 쓴 독일 신흥작가 군상이라는 글을 신문에서 읽었는데 좋은 글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지금 누가 칭찬했다고요? T 교수가요? 자, 근데 이 웃기는 게 뭔지 잘 봐. T 교수는 이 김강사의 글을 칭찬을 했는데 문제는 이 글의 내용이 약간 뭐랄까 운동권 같은 느낌의 반부패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냥 봐봐. 그러나 그 글은 좌익 작가들을 다룬 것으로 학교에서 알면 좋을 리가 절대 없는 글. 이로 인해 김강사는 T 교수에게 두려움과 추악함을 느끼는 거지. 자, 부정적 인물 맞죠? 이 사건으로 인해 두려움과 추악함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 이거 협박이잖아. 그치? 겉으로는 칭찬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겉으로는 당신의 글 아주 훌륭한 글 잘 봤어. 아주 그냥 기가 막히던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학교에서 알게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H 과장과 밀접한 사이라는 것도 나한테 눈으로 보여줬지. 그럼 이건 무슨 소리가 되는 거니? 뭐라 이 새끼야.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너. 출세할 때는 내 줄을 타는 거야. 됐어? 이런 사회생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새 이 T 교수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뭐랄까 출세지향적인 인물. 오케이? 교활한 인물. 이런 게 되는 거죠. 출세지향적이고 교활합니다. 자, 어느 날 독일 문학 수업 시간에 아주 박식한 스스키라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 조심하라고 얘기했었죠. 그 학생은 문학자 박해를 비난하고 파시즘을 공격하고 히틀러를 공격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독일 문학이니까 당연히 히틀러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자, 김강사의 숨겨진 과거도 너무 잘한다고 말을 했어요. 숨겨진 과거? 독일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파시즘과 관련된 얘기를 뭐 긍정적으로 그렸다거나, 그렇지? 공산과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그린 모습들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찌끔한 거야, 뜨끔한 거야. 김강사가 어디서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학생은 T 교수에게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 T 교수가 스즈키한테 지금 찔러준 거지. 그런 정보를. 그리고 또 미리 김반필에게는 스즈키를 조심해라고 한 거지. 그럼 얘는 왜 이러는 거야? 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튀겼죠. T 교수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얘? 이게 바로 정책적 모략이잖아. 지금 잘 봐. 김만필 같은 사람은 뉴페이스지. 새로 등장한 인물이 뭔가 멋들어진 성과를 내고 잘 나가면 불쾌하잖아. 일단 눌러놓는 거야. 그리고 수즈키라는 친구도 아마 훌륭한 친구일 거야. 아마도 예상컨대. 하지만 이 둘의 사이를 회방을 미리 놔버림으로써 잘 나갈 라인들을 다 싹을 제거해버리고 있는 중이지 지금. 알아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굉장히 비열한 인물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서 스즈키가 김강사를 찾아온 목적을 독일문학 연구그룹을 지도해달라는 거였지. 오케이? 아, 당신 정도라면 독일사의 숨겨진 면목까지 우리한테 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한테 지도 강사를 좀 부탁한다. 라고 했더니 강사는 단호하게 이를 거절할 수밖에 없겠지. 분명히 T 교수가 스즈키를 멀리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생각을 한 거야. 이 새끼 스파인가 보다. 아직은 면모를 모르니까요. 계속. 자, 그러던 해에 T 교수가 다음 해가 됐어요. 새해가 됐으니까 H과장을 한번 찾아가 보지? 라고 했어요. 이것도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너 청탁하는 법을 알아야 돼. 내가 처세술을 알려줄게. 오케이? 새해가 됐으면 높은 사람한테 가서 인사차 뭐 좀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김강사는 H과장을 찾아갔지만 H과장은 김강사의 과거를 들춰내며 남의 얼굴에 똥칠을 해도 되는 거냐고 욕을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야? T 교수는 H과장한테 먼저 가가지고 저 새끼 이거 썼는데요? 라고 찔러놨던 거야. 그러고 나한테 가가지고는 야 찾아갈 때가 되었어 라고 해서 엿을 먹게 만들어 놓은 거지. 계속 뭐하고 있는 거라고요?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읽으면 되게 찝찝할 거라는 느낌 들으시죠? 이 작품. 오케이? 자, 그래서 욕을 먹었고 김강사는 자신을 결백하다고 항변합니다. 참고로 이 작품에서 김만필 씨는 자신의 글을 계속해서 썼던 걸 계속 부인합니다. 오케이? 내가 쓴 글이고 내가 나온 어떤 사회주의 사상에 젖어서 멋지다고 쓴 글이었지만 지금은 내 출생에 내 생애에 도움이 1도 안 되는 글이라고 판단해서 다 거짓말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로 썼는 게 맞습니다. 이때 T 교수가 윗방에서 나오면서 김강사를 보고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면서 작품이 딱 끝나요. 죽여버리고 싶죠. 딱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 1920, 30년대 지식인들의 면모라고 하는 건 오케이? 출세 지향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거나 누구처럼요? T 교수처럼요. 오케이? 참고로 이 사람이 교수인 이유는 이런 정치를 잘해서일 거야.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그렇지? 우리 교수님들 훌륭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 진짜 보면 와 진짜 수업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걸 알고 있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능력이 전혀 대학생인 내가 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수업도 되게 못하는데 근데 요직을 꿰차고 있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사람들. 그럼 두 번째, 우리의 주인공은 어때? 주인공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얘가 책략을 쓰는 데를 다 얻어맞고 있지. 오케이? 스즈키를 멀리하게 되었고 H과장도 멀하게 되었고 T 교수는 더 치러. 오케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무기력함에 빠져있고 패배주의에 젖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가 결론이 되는 거지. 1920, 30년대 지식인들의 모습을 확인해보자 라고 한다면 출세 지향적 인물이 되어서 비열하게 살아가거나 무기력감에 빠져서 힘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뉘게 됐더라라고 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작품 정리 되셨습니까? 네. 갑시다. 이제 질문으로 가볼까요? 자, 질문 가봅시다. 쉽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전체 스토리를 알지? 전체 스토리를 미리 이렇게 알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또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을 때 내가 보는 장면이 이 작품의 전체 스토리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겠구나 빨리 캐치하고 내용을 따라가 달라고 부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인물들 딱딱 체크하면서 가보자. 문화의 비판이라니 오케이? 이건 배경지식이 있으면 좋으니까 김만필이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썼던 그 모임의 이름이 문화비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모르더라도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김만필은 17일을 떼고 되물었대요. 그럼 이건 뭐야? 김만필의 소속, 김만필의 과거 행적이었던 거지. 17일을 뜻하잖아. 나는 그런 데 한 적 없는데, 그런 글 써본 적 없는데. 그랬더니 수줍기는 오케이? 자, 김만필과 수줍기. 이거는 싸웠다는 뜻이 아니라 심리적 갈등이 나타나는 구절이니까 체크. 아,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은 수줍기랑 김만필 사이의 모습이구나. 파악하실 수 있겠다. 그치? 자, 눈치채시고요. 가자. 아유, 선생님이 그 회원으로 굉장하게 활동하신 거 학생들이 모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오케이? 지금 이건 다 누가 알려줬을까? T 교수가 알려줬겠지.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 그건 무슨 잘못이겠지. 분명히 이인이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절대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는 중인가? 거부? 딱 잡아대고 있는 중이죠. 김만필은 당장의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그 말을 부정했다. 가슴 속에서는 자 이거 밑줄 쳐나? 조그만 지위와 양심이 저울에 걸려 있는 것을 느끼면서 이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양심과 현실적 태도 사이에 갈등을 무기력함으로 표현한 거잖아, 지금. 그렇지? 내가 마음은 찔려. 내가 한 거 맞거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돈 벌어먹고 살려면 이 교수 자리가 필요해. 이 시간 강사 자리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중.